선택이 귀찮은 당신에게 콘텐츠를 추천해드립니다. 일치월장. 안녕하세요. 일치월장입니다. 오늘은 비극의 시대 한 줄기의 빛 마지막 작품 바로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작품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1980년 5월 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입니다. 군사 쿠데타나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루는 미디어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 작품이 갖는 특수성이라면 군, 정치, 사회적 담론보다는 당시 광주의 시민들 그리고 개인의 고통과 내면에 집중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은 채식주의자라는 소설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5.18 전 서울로 상경하여 직접 사건을 겪지는 못하셨으나 광주에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낸 만큼 이 작품에 큰 애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소설 마지막에 에필로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를 집필하기 위해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출간하기까지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작품이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고 하네요. 소설은 총 6개의 소제목과 하나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소제목은 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두고 있고 서로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하지만 결국 각 주인공들은 서로 모두 맞닿아 있는 군상극적 구성을 보여주는데요. 한 챕터씩 읽어나가시면서 인물들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시는 것도 책을 읽는 재미를 추가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오늘 소제목을 따라 이야기를 해보며 큰 그림을 같이 맞춰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좋아요. 네, 그럼 바로 1장부터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제목은 어린 새입니다. 주인공이 누구죠? 동호입니다. 바로 동호라는 중학생인데요. 동호는 친구 정대의 죽음을 목격한 후 상무관에 들어가서 시신을 관리하는 일을 도우며 죽은 정대를 떠올립니다. 이 1장은 아무래도 동호가 죽은 친구, 즉 정대의 시신을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호의 고민이 드러나는 구절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죠?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들여다볼 때 혼도 곁에서 함께 제 얼굴을 들여다보진 않을까? 강당을 나서기 직전에 너는 뒤돌아본다. 혼들은 어디에도 없다. 침묵하며 누워있는 사람들과 지독한 시치뿐이다. 앉아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추도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비는 먼저 가신 혼들이 흘리는 눈물입니다. 교련복 칼라 속으로 들어온 선뜩한 빗물이 러닝셔츠를 적시고 허리까지 흘러내린다. 혼의 눈물은 차갑구나. 팔뚝에 등에 소름이 돋는다. 혼이 자기 몸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까? 그게 무슨 날개같이 파닥이기도 할까? 촛불의 가장자리를 흔들리게 할까? 네, 이런 식으로 동호가 혼들은 죽으면 어떻게 될까를 떠올리면서 말하는 구절들이 많은데 이렇게 누군가 가까운 사람을 갑자기 특히 나라에 의해서 잃게 되면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동호의 이런 생각들 어떻게 보셨나요? 좀 동호가 정대를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 잊지 못하는 마음이 혼이 있지 않을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투영이 돼서 계속 상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 동호가 이 자기랑 같이 있던 사람을 놓쳐서 얘가 지금 그쵸.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얘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더 이 어린 중학생이면 애기잖아요. 애기 그 애기의 마음이 너무 죄책감 때문에 뭔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약간 더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느낌을 맞아요. 받았어요, 저는. 이게 진짜 끝일 리 없어. 약간 이런 마음인 맞아. 것 같아요. 그런 희망을 품고 싶어서. 그러면은 본인이 동호라면 약간 영혼에 대해서 계속 되뇌이면서 뭔가 마음을 좀 위로했을 것 같은지도 궁금하네요. 근데 저는 이게 위로 같지는 않고 뭔가 그냥 여기에 계속 동호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나오지 못하고 이 상황에 정대와의 관계에 있어서 혼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게 동호가 당장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장치이면서도 동호가 동호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저는 이게 약간 추모와 애도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크게 보면 또 그거가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물론 여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지만 사실 어떤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의 행동, 양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 이야기를 뭐 일부러 많이 해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고인에 대한 추억을 되게 많이 일부러 말을 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네네.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얘 혼도 내 옆에 와서 보고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음. 추도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위로라는 말을 썼었는데 묶여있다. 묶여도 있는 것 같고 아직 맞아요. 벗어나지 못한 건 맞으니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동호가 이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얘는 사실 모르잖아요. 친구를 찾기 위해서 아니에요. 거짓말 쳤잖아요. 누나들한테. 거짓말했어요? 아니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거의 총 맞은 걸 봤다고 하지 네, 않았어요? 멀리서 보고 그래서 찾으러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봤는데도 믿기 싫은 현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동호가 정대가 총을 맞은 걸 봤는데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당연히 죽은 거잖아요. 총 맞은 것만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지만 정대가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아니 대박. 저는 그래서 느꼈어요. 너무 얘가 살아있는 거라고 자기가 믿는 것처럼 막 말을 하길래 그쵸. 얘가 진짜로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건가? 그게 헷갈렸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그랬군요. 스스로도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걸까요? 그쵸. 이거 되게 해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 네오님처럼 약간 자기 부정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아 진짜요? 사람이 어쨌든 눈앞에서 죽었으니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시신이 여기로 모이니까 마지막 가는 거라도 보고 싶다. 내 눈으로 그냥 시신을 보겠다 해서 시신을 찾으러 상무관에 온 줄 알았어요. 이게 근데 되게 재밌네요. 지금 3명이 모였는데 3명이 같은 장면에 그니까 셋 다 다 다르게 다르게. 봤네요. 오. 이게 약간 자기가 죽음을 목격했을 때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시선으로 동호의 행동을 좀 읽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왜냐면은 막 부정하고 있고 그럴 것 같지가 않거든요. 보면은 제가 봤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더 이상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 그 2장 아직 안 나갔지만 보면은 정대가 그 부러웠다고 해요. 시신 중에 잘 닦여 있고 무슨 하얀색 맞아요. 상복을 입은 맞아요. 시신이 부러웠다. 그래서 그런 가는 길이라도 예우를 차리고 싶어서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방금. 그러면 다음으로 2장 검은 숨입니다. 동호가 1장에서 그렇게 애타게 찾아 헤매던 정대가 바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챕터죠. 죽은 정대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에 따라 독자는 왜 동호가 정대의 시신을 볼 수 없었는지 그리고 동호가 궁금해하던 죽은 혼들의 행방에 대한 대답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정우가 가까워졌을 때 불현듯 깨달았어. 이곳에 넌 없었어. 넌 여기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었어. 그러니까 혼이라는 건 가까이 있는 혼들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만은 온 힘으로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였어. 그때 알았어. 우리들을 여기 머물게 했던 게 바로 저 살갗과 머리털과 근육과 내장이었다는 걸. 몸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빠르게 허약해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마침내 자유였어. 이제 우린 어디든 갈 수 있었어. 어디로 갈까? 나는 내 자신에게 물었어. 이렇게 화장을 한 후에 육신과 분리된 정대의 영혼은 바로 누구에게 가려고 했죠? 동호에게. 네, 누나와 동호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누나는 이미 혼의 입장에서 이제 같은 혼이 되었다는 걸 느꼈고 동호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혼인 누나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동호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2장의 엔딩 중엔 가장 충격적이었는데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때 너는 죽었어. 그게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네가 죽은 순간만을 나는 느꼈어.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음. 숨 참고 봤어요. 근데 좀 진짜 뭐랄까 충격적이긴 음. 했어요. 그쵸. 저희가 어쨌든 1장에서 동호라는 인물과 주인공인 줄 알고 정을 그니까요. 계속 쌓아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죽었다고? 이렇게 되는 장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읽은 게 2회독이었어가지고 여기서 막 충격을 받진 않았는데 첫 번째 읽었을 때는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아니 이 빌드업이 너무 탄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들이 서로를 알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을 하고 혼끼리는 어떻게 위로한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빌드업하고 그래서 누나 말고 동호를 찾겠다고 했는데 동호가 딱 죽은 순간을 아는 거죠. 근데 혼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빌드업을 안 해놨으면 그냥 그때 알았어 이랬을 때 아 그냥 알았구나 죽었구나 했을 텐데 이 빌드업이 저는 쌓여가지고 너무 그게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이거 보면서 영화 코코가 많이 생각났는데 거기도 이제 혼들이 불려올 수 있잖아요. 다리를 건너서. 맞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화장을 한 후에 혼이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게 화장 문화가 저희 나라는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화장 문화도 여기에 약간 결부시켜서 화장을 왜 하는지 이렇게 혼을 분리시켜서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화장을 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되게 답답했던 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냥 답답했던 게 얘가 몸에 묶여가지고 그 맞아요. 곁을 떠나지를 못하잖아요. 이 영혼이 되어서도. 근데 원래 그러니까 저는 좀 생각하기를 죽으면 평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대는 살아 있어서 또 총을 맞아서 고통을 받아서 죽었는데 죽어서도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 느낌을 받아서 저는 뭔가 너무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디도 가지 못하고 자기 눈, 코, 입도 없고 누굴 알아볼 수도 없는 이 상황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가 죽어서는 평안해진다는 그 인식이 완전 바뀌어져 있는 장면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문학 박사시네요. 3장의 소제목은 7개의 뺨입니다. 주인공은 은숙으로 은숙은 당시 사회적으로 불온 서적이라고 여겨지던 서적을 찍어내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힌 뒤 살아남지만 치욕스러운 삶을 견디며 살아갑니다. 제목이 7개의 뺨인 이유도 은숙이 맞은 뺨 7대를 한 대씩 잊어가며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때문인데요. 이 3장에서부터 살아남은 개인들의 고통이 전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기보다 불판 위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순간을 견디지 못했다. 살점 위에 피와 육즙이 고이면 고개를 돌렸다. 프라이팬이 달궈지며 얼었던 눈동자에 물기가 맺히고 벌어진 입에서 희끗한 진물이 흘러나오는 순간 그 죽은 물고기가 뭔가를 말하려 하는 것 같은 순간을 외면했다. 이런 장면이 일종의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봤던 어떤 트라우마를 그녀에게 심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채식주의자 문체가 너무 생각이 나서 이걸 읽으면서 읽어보셨어요 혹시 두 분? 하하 아니요. 아니요. 뭐야 되게 동의하는 발언인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공감? 였어요 전. 뺨님은 읽어보셨나요? 네 저는 읽어봤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하필 여기 이제 고기 그쵸. 육류의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비슷하다고 느낀 것 같은데 그 채식주의자의 주인공이 어느 순간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고기를 그 너무 비리고 너무 역겨워해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점점 피폐해지는 이야기를 그려내는데 요런 뭐랄까 심리가 되게 비슷해서 그 작가님의 다른 책이 잠깐 생각났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그리다 보니까 당대에 출판이나 언론을 탄압하고 감시가 엄격했다는 게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은데요. 어제 저녁에 통화하면서 문 사장이 한숨만 쉬던데 대체 얼마나 삭제가 된 건지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탁자에 커피잔을 올려놓는 그녀에게 서선생이 말한다. 책이 못 나온다 해도 공연은 올릴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 대본 검열을 할 테니까 문제됐던 부분은 삭제하든지 고치든지 해서 일단 통과시켜야죠. 객석은 빈자리 없이 꽉 차 있다. 꿈속처럼 느린 걸음으로 남자들의 모습이 사라졌을 때 여자가 말하기 시작한다. 아니, 말하기 시작한 것 같다. 아니, 여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소리 없이 입술을 달싹이고 있을 뿐이다. 그 입술의 모양을 그녀는 또렷하게 읽을 수 있다. 서 선생이 원고지에 펜으로 쓴 희곡을 그녀가 직접 입력해 3교까지 봤기 때문이다. 최초의 당혹한 웅성거림이 객석을 쓸고 지나간 뒤 이제 관객들은 무서운 침묵과 집중력으로 배우들의 입술을 응시하고 있다. 어떻게든 극을 올리겠다는 서 선생의 말씀이 저는 이런 식으로 구현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나는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검열을 당하더라도 맞서보겠습니다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입을 뻐끔거리는 걸로 대체할 줄은 몰랐는데 어땠어요? 너무 똑똑하죠? 진짜. 그 전에 뭐 사복 경찰이 여기 들어와 있다 이런 문구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전 그걸 보고 또 난장판이 맞겠구나. 되겠구나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방법이다. 아이디어다. 방법이다 싶었어요. 이렇게 출판이나 아니면 언론이 탄압됐던 게 이때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뭐 일제강점기 때도 지식인들이 맞아요. 그랬고 그런 역사가 조금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출판 검열 당시에 지식인이나 또는 문학가였으면은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은지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지 아니면 이런 서 선생처럼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 같은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지 발휘는 못할 것 같고요. 아이디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때 당시에 지식인이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내고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렇게 맞서는 게 이때 막 뭐라 그럴까 반역 행위로 여겨지는 행동들이었잖아요. 잡혀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오님은요? 저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 장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 어쨌든 7개의 뺨을 맞고 검열을 해서 나온 책을 들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다 지워져서 새까맣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 선생이 보면서 이제 거기에 물이 쏟아질 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 재빠르게 맞아. 그게 되게 소중한 맞아요. 것이라도 되는 양 가져갔다.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이 끝났던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얼마나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일까. 그래서 더 대단하고 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이들의 마음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려는?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대단하고 할 만한 일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어떤 마음이면은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든 하려고 했을 것 같거든요. 오, 그러면 네. 대변 와우.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답답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일 것 같아서 난 이거라도 끝까지 하겠다. 근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만약에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비유와 은유를 때려 부어서 못 알아차리게끔 우리만의 은어로 쓸 것 같아요. 이게- 비밀 암호처럼? 네. 그리고 그게 걸리면 또 바꿔. 서 선생이 딱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등장인물이네 지금 여기.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으니까 두 분에게 여쭤보고 네, 싶은 검사 게 받아보세요. 있는데 이 장에서 이제 은숙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전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화 부스 같은 데서 분수를 보면서 이 분수에 물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학생인 것 같은데 그만 잊어라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장면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분수가 비유적으로 뭔가를 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그 분수가 그 뭔가 운동을 했던 장소였나? 아니면 저는 이거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어쨌든 뭐 시청, 도청 이런 데일 테니까 그 앞에 있는 분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어느 시점을 잊으라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렇죠. 좀 해석의 여지가 네. 있는 부분 같아서 저는 읽으면서 내 녹음 가서 물어봐야지 했답니다. 그냥 궁금한 거 쏟아붓는 거면 저도 사실 그 앞에서 애국가 부르는 장면도 어느 장면에서요? 그 1장? 1장에서 그것도 알 듯 말 듯 지금 두 번째 읽는데도 어려워요. 이게 너무 어려워. 그 분수를 생각해봤는데 분수 앞 이런 구절이 있네요. 분수대 앞에 던져진 주검들 뿐만 아니라 상무관에 있던 관들과 미확인 시신들까지 모두 싣고 갔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장소가 뭐 시민군이든 뭐든 이렇게 한번 쓸고 지나간 휩쓸고 지나간 자리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뭔가 물을 계속 뿜는다는 건 거기가 뭔가 축제 장소 같고 그쵸.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즐기는. 즐기는 장소 같은데 거기가 최소한 즐기는 장소는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에서 맞아요. 자꾸 전화를 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은숙이가 지금 생각해봤는데 동호랑 아는 사이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뭔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음. 동호가 어쨌든 죽었잖아요. 동호한테 죄책감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맞죠. 마지막에. 그리고 애국가는 그냥 그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됐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있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태극기를 덮어주고 애국가를 불러주는 게 나라가 죽인 건데 왜 그쵸. 애국가를 부르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약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등장인물 중에 그게 어떻게 나라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그쵸. 말을 해주는데 저는 그거에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인한테 죽었지만 나라를 대변할 수는 없다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약간 그쵸. 그런 식으로. 군인이 따로 나라가 따로 해서 나랑 애국가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네요. 4장 새와 피입니다. 4장의 주인공은 시민군 김진수의 죽음에 대해 증언해 줄 것을 부탁받은 1990년의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조사서 작성을 위해서 오른손은 놔두고 왼손에 펜을 끼우는 고문의 과정은 말 그대로 참혹했는데 3장 은숙의 이야기에 이어서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음에도 사건 당시 생존자들의 고통은 전혀 경감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겪은 일들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넘어갔는데 2장에서 정대의 영혼이 주인공일 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왜 나를 죽였을까? 왜 나를 죽였지? 이런 식의 구절을 되게 반복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장이 당시 희생자나 유족이나 그리고 지금에 있는 후손, 우리?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약간 맞아요. 서울의 봄 보면서도 왜? 왜 그렇게까지 하지? 왜 맞아요. 죽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도 빼미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게 뭐랄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 말이 그쵸.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인과관계에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내가 이 일을 왜 당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하지 못할 것들 투성인데 근데 나는 그 이해하지 못할 것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납득시키지 않으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극복할 수가 근데 저는 있을까요? 사실 극복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생존자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극복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진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동호? 정도? 동호의 어머니도 평생을 아들을 잊지 못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뭔가 시간이 지난다고 뭔가 시간이 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희한테.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위로가 되고 없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참혹하고 화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이런 왜 나를 죽였을까 뭐 이런 억울하고 화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이거를 기억을 하면서 내가 당한 일이 이랬다. 그러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라. 나의 억울함을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쨌든 내가 기억을 하니까 스스로는 힘들겠죠? 아니면 최대한 잊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걸지. 좀 고민이 됐어요. 매우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잊고 살려고 하는데 잊어지지 않겠죠? 저도 잊고 살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이 장의 4장에 나오는 나가 가장 잊고 살려고 하는 사람의 양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빼미님은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빼미님 왠지 막 이렇게 잊지 맙시다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지 않아요? 앞장서서요? 앞장서서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4장을 하고 있는데 4장, 5장이 조금 비슷한 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인공 설정에 있어서. 그리고 왜냐하면은 5장 가서 더 말을 할 거지만 4장은 1990년대에 인터뷰 요청을 받은 인물이고 5장은 2000년대에 이제 인터뷰 요청을 받은 인물이 되는데 이런 그러니까 생존자를 넘어서 생존해서 계속 살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내가 상상도 못 해본 영역이라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솔직히 저는 상상이 잘 안 가요. 아니 내가 겪어보지 못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제일 많이 했어요. 이걸 읽은 내내 내가 함부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동정의 마음도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이었어가지고 근데 그러면 저희가 말한 부분에서 몇 가지 발췌를 더 해볼까요? 김진수가 더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나도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김진수가 더 잠을 못 잤을까요? 아니요, 나도 잠을 못 잡니다. 하루도 깊이 못 잡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계속 그럴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왜 그는 죽었고 아직 나는 살아있는지. 나는 싸우고 있습니다. 날마다 혼자서 싸웁니다. 살아남았다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치욕과 싸웁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웁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 사실로부터 벗어날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과 싸웁니다. 저는 이런 구절에서 뭔가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고 해도 저희가 약간 상투적으로 본인의 의지와 좀 관계가 없이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을 보면은 그래도 꿋꿋이 살아서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최고의 복수야 이런 말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산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무게인데 내가 감히 사는 게 복수야 이렇게 하는 게 될까? 있는 게 뭐 더 좋아 아니면은 되뇌이면서 사는 게 더 좋아 이렇게 속단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워졌어요.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맞아요. 있는 건데 혹시 뭐 좋은 위로 방법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최소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사람이 이 생각을 안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나는 방법은 모르겠으나 결과는 그거여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계속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과 싸우고 뭔가 왜 저 사람은 살고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살아있고 이런 죄책감에서 계속 그 기억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뭐 반성을 해서 고쳐야 되는 그런 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게끔
위로? 그냥 이 순간을 좀 재밌게 살게, 나랑 있을 때 그냥 재밌는 시간 보내게 해주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네오님이랑 살짝 다른데 저는 뭐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이 사실을 잊고 살고 뭔가 덮어두는 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생존자들한테 있었던 사실을 자꾸 외면해버리고 그쪽을 파지 않은 채 음. 다른 면만 자꾸 생각하고 음.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음. 더 막 조심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더 상처로 느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있었던 일인데 이거를 덮어두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에 위로는 나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왜냐면 뭔가 그 일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사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는 건 나랑 같은 처지의 사람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어떻게 애를 써도 위로해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은 위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수랑 나가 계속 같이 보게 되고 그렇죠. 이 장면에서 막 그 같이 보면 그때가 생각이 나서 너무 싫고 힘들지만 막 약간 계속 같이 그래도 보게 봤다. 된다. 예. 그게 이들에겐 위로였던 것 같네요. 앞서 말했듯이 광주에서의 사건에 대한 증언을 요청받은 또 다른 인물, 2000년대의 선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5장, 밤의 눈동자입니다. 기억해달라고 유는 말했다. 직면하고 증언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열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짧은 입맞춤, 뺨을 어루어 만지는 손길, 여름에 팔과 종아리를 내놓아 누군가의 시선이 머무는 일조차 고통스러웠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더 추운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오직 살아남기 위하여. 이 4장의 주인공 나와 고문의 방법이나 상처에 흉터 남아있는 잔재도 다르지만 좀 공통점이 보였어요. 그게 본인의 몸을 좀 달갑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되게 고통스럽게 느낀다는 점? 개인적으로 좀 둘 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막 난 열심히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생존하는 게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고 저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인물들에게는 당시 상황을 계속 상기시켜야 되고 그걸 내 입으로 내뱉으면서 정리해야 되는 인터뷰가 되게 버겁게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어쨌든 그 당시를 살지 않은 저희 같은 세대는 모르니까 생존자의 직접 증언 아니면 인터뷰를 통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깨달음이 있다, 깨우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엄청난 결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책을 읽으면서. 그쵸. 약간 그래서 그 논문 쓰러 오는 사람이나 인터뷰하러 오는 사람이 이제 이 소설 자체는 반대의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니까 이 인터뷰나 논문을 쓰려는 사람이 사실 조금 저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생각이 난 게 있는데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 그 경성 크리처를 네. 다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태상이랑 마에다가 얘기하는 장면 중에 태상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살아남을 거라고 어떻게든 아득바득 살아남아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줄 테니까 그래야 우리가 당한 일을 기억해 줄 테니까 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태상이가 말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나를 기억해 이 일을 나를 피해자를 기억해 주길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억해야 하는 한다. 사람들. 그래서 뭔가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걸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태상이는 확실히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한 인물이고 맞아요. 기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인물이고 현실은 이 작품처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위로 방식과 연결돼서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I Can Speak에서도 그 나뭇잎 배우님과 친구 정금 아, 분이 똑같이 위안부 어. 피해자인데 되게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위로 방법이 덮고 싶은 사람은 덮게 냅두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기회를 제공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발언의 기회를 좀 줘야 된다. 그게 사람마다 원하는 거를 물어봐서 하는 게 제일 좋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사실 이걸 지금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다움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그게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이 인물들의 내용을 보니까 생각보다 인간다움에 대해 육체가 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 육체를 훼손시킨 게 정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그 정신의 바탕이 이 나의 건강한 육체를 보면서 인간다움이라고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완전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이런 인간다움의 정신을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의외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걸 수 있어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이해를 못하고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고문을 당한 거지만 사실 정신이 고문을 당한 거죠. 이유도 모르는 상태로 뭔가 갇혀 있고 고문받고 그러니까 그때 정신도 안 다쳤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맞지만 생각보다 뭔가 맞아요. 몸이 더 네. 뭔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다쳤어. 의 포인트라기보다는 내 손이 이렇게 뼈까지 보이네. 약간 이런 포인트에 좀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생각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서 좀 놀라운 것 같아요. 마지막 6장 제목은 꽃핀 쪽으로입니다. 1장의 주인공이었던 동호의 죽음 이후 동호의 어머니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마지막 순간 아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아들을 잃은 가족과 어머니의 슬픔이 잘 보여지는 챕터인데요. 화자인 어머니의 회상에서 동호의 친구였던 정대와 정미 누나 그리고 남매의 아버지, 즉 자식을 잃은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이 등장해 슬픔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그가 기회를 봐서 제 발로 나오려는 것이요.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단 게 일하다가 남은 아들 가장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렇게 너를 영영 잃어버렸다. 모두 다 죽어버린 것 매니로 깜깜한 거리를 40분을 둘이 울면서 걸어 돌아갔다. 인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파랗게 굳어있던 시민군들, 어리디 어리던 그 자석들도 죽었으니까. 그리 허망하게 죽을 것을 왜 끝가장 나를 안 들여보내줬을까. 이 장은 되게 짧은데 어떠셨어요? 읽으면서? 전 여기 읽다 울었어요. 진짜 저는 이 장이 제일 임팩트 있었고 제일 슬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제가 2번째 읽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2번째 읽기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읽었을 때 1장, 2장, 6장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서 진짜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엉엉 운 것도 처음이었고 좀 제가 다 이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 같은 그쵸. 느낌을 받아서 이 책을 읽기가 좀 두려웠었는데 이번에는 울진 않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느꼈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장이었어요. 빼미님은 울었어요?
울진 않았는데 되게 울컥하면서 읽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챕터만 그런 건 아니고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계속 탄식하면서 읽었어요. 저. 음. 이게 또 그 저희가 1장, 2장에서 약간 임팩트 있게 주인공들이랑 정을 쌓았다가 조금 등장 메인 인물은 아닌 것 같은 남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중간에는 다시- 동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쵸. 그냥 보여주고 맞아요. 다시 오는 거죠. 아 근데 동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더 슬픈 것 같아요. 동호가 되게 진짜 억울하게 죽잖아요. 총도 못 쏴보고 총을 시민군이. 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항복하려고 나왔는데 일렬로 항복하려고 맞아요. 나왔는데 죽은 거니까 사실 모든 이의 죽음이 억울해서 그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동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들의 책임이 아닌데 약간 다 내 책임이지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순 없었나? 라는 아쉬움이 너무 담겨 있어서 그게 공감이 돼서 가장 슬픈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이거 읽으면서 저희 엄마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더 강해서 그리고 뭔가 그 당시에 젊은 엄마의 마음이 아니라 아들을 잃고 한참 지난 후에 엄마의 마음을 묘사해주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덤덤하면서도 또 잊혀지지 않는 그때 생각들을 이 엄마가 얘기를 하는 게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저는 6장을 읽고 에필로그를 바로 읽었는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있어요. 그 동호의 형님분을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야 합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여기서 약간 묵직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연결돼서 살아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평생 죄책감과 슬픔에 살까. 유가족들이 진짜 이런 심정이겠구나를 간접적으로 겪으면서 되게 저도 임팩트 있었던 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 대해서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오늘은 골뱀이 고유뱀이가 왔거든요. 드디어 왔어요. 저는 저희가 이제 점을 없애볼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그럼 골뱀이님 먼저 해보시죠. 저는 점을 없다면 9점 드리겠습니다. 우와, 잠시만 역대- 최고점 아니에요? 네, 그니까요. 뭐야. 진짜로? 왜냐면 저는 일단 솔직히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말 많이 봤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역사책에서 봤고 그리고 뭐 영화며 책이며 다큐멘터리 드라마 정말 한 5번은 본 것 같은데 맞죠. 그것 중에 가장 임팩트 있었어요. 왜냐면 뭐랄까 아까 제가 소개글에서도 말했지만 좀 그 당시 군 정부의 시선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거나 사회 정치적인 표명을 한 게 아니라 개인의 서사를 담았잖아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생존을 해서 그걸 회상하는 내용을 담은 건데 이거는 그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서술을 해버리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피부로 다가오는 책이었던 것 같고 그냥 문장력이 저는 엄청 흡입력 있게 봤어요. 되게 어렵고 비유도 많고 막 약간 옛날 글 스타일이잖아요. 고전 그쵸. 소설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흡입력 있게 봤던 것 같아서 또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보고 싶고 되도록이면은 다 봤으면 좋겠어 이 책을 한 번씩. 그 그래서 생각은 9점. 계속했어요. 저도. 그래서 맞아요. 9점이에요. 진짜 높다. 의도가 있는 9점이군요. 다 네. 읽어라. 아니 너무 좋았어요 작품이. 다음 서머님. 저는 6점입니다. 왜죠? 높지 어려워서? 않나요? 아니요. 저는 후유증이 너무 심한 책 같아요. 맞죠. 제가 이거를 새벽에 읽었거든요. 진짜 야심한 새벽에 읽었거든요. 근데 책을 다 읽고
읽고 나서 원래는 핸드폰을 하고 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책을 덮고 나니까 뭔가 너무 제가 진짜로 알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좀 이런 류의 책을 읽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 편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뭔가 죄책감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 덕분에 뭐 그쵸.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이렇게 핸드폰이나 하면서 살고 있는 게 뭔가 감사함이 너무 크게 오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되게 후유증이 심해요. 저 네오는 8점인데요. 아, 높다. 일단은 저는 이 책과 저의 나름의 배경 서사가 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이때 광주에 계셨던 분이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고, 물론 저희 어머니는 이때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이런 역사의 뭐 그런 붐은 아니었지만 당시 분위기는 당연히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래서 외가댁에 갈 때마다 그게 광주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전대, 조대 뭐 그런 데나 아니면은 뭐 상무지구 어쨌든 이런 다 아는 장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데 갔을 때 실제로 총자국이 남아 있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 5.18 기념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소도 가봤어요. 그래서 많이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책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더 이입이 되니까. 그 혹시 그 가족분들 중에 있지는 않았고 근데 실제로 그때는 친척들까지 한 집에 같이 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생이었지만 사촌 오빠들이 뭐 대학생이고 이랬는데 진짜로 집에 들어와서 얼굴 하나도 다 안 보이는 뭔가 헬멧 같은 걸 쓴 군인들이 정말 집에 모든 걸 뒤지고 없네?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랬대요. 그런데 또 충격적인 게 제가 고등학교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쌤이 자기가 그런 군인이었다. 또 이런 진짜요? 분도 봤고, 또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역사쌤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 활동을 하던 역사쌤이어서 완전 사법경찰에 항상 붙어 다니는 삶을 살고 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운동가로서요? 운동가로서 막 하셔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들으면서 보니까 저는 되게 이입이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읽고 트라우마가 너무 많이 남아서 다시는 안 읽어야지 했는데 이번에 읽고 그래도 이번에 읽었을 때는 그때 막 힘들었던 감정보다는 조금 나도 이런 거 쓰고 싶다. 이제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이런 작품을 쓰고 싶다. 대신 제가 8점을 준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 문학적인 장치들이 좀 어렵고 7개로 뺨을 나눈 이 장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2점을 뺐는데 이런 거 없이 재미라기보다는 모두가 읽을 수 있을 만한 역사로 다가오게 하는 책을 저도 쓰고 싶다. 이런 젤러시와 문학적 장치에 이해하지 못한 저의 아쉬움 때문에 8점을 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오님은 뭔가 더 피부로 와닿는 게 컸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맞아요. 둘보다. 왜냐면 장소가 다 아는 장소여서 좀 그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문학적 장치를 말씀해 주셔서 생각난 건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선 다루지 못했지만 저는 읽으면서 되게 그냥 개인적으로 봤던 포인트가 시점이 장마다 바뀌어요. 1장에서는 그쵸. 너라 그랬다가 2장에서는 나로 바뀌고 3장은 그녀고 당신도 있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도 한번 다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 있으시면 댓글로 일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 장편소설을 리뷰해보았는데 1월 첫 작품인 서울의 봄과 수미상관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게 된 것 같네요.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께는 재미있는 방송이, 그리고 역사가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청취자분께는 이번 한 달 일치월장과 함께 여러 작품을 다루어 보며 역사와 한 발짝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일치월장과 쭉 함께 해주세요. 2월에도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일치월장. 다음 장에서 만나요.